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시험 문제에서 조세 용어 정의를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인지 느낌만 잡으시면 되지 뭐 따로 기억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재 23페이지 제3절 세법 용어의 정의 가셔가지고 1번 국세와 지방세, 뭐 교재 16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뭐 국세, 지방세는 이미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설명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4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24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가세근자도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세근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가세근자고, 우리가 가세근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제 뭐 1시간 전에도 보셨고 2시간 전에도 보셨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보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세근자이어야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보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자도 가세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경우를 던져놔놓고 뭐 다음 중 가세근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세근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누가 있는지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구체적 항목을 기억할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세무공무원이 가세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좀 말을 좀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납세자가 있고요. 우리가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징수 의무자가 있고,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와 2차 납세 의무자와 납세 보증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납세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시험에 나오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99%지 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징수 의무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1%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30년 동안 여기에다가 답을 던진 문제는 딱 2문제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2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요만큼이라도 부담스러우시면 이 부분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 들어보시고 느낌 오면 참고로 참고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시면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징수 의무자는 내 공부 범위에서 가감하게 배제시키셔야 됩니다. 왜? 30년 동안 물어본 적이 2번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모든 걸 다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격하는데 최소 5년 걸립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분들 합격 못 합니다.
합격 못 해요. 우리가 이 중개사 공부는요, 공부 분야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는 건, 합격할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 공부는 일단은 마셔야 되냐면,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선택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합격을 해요. 다 본다고 합격하는 시험 아닙니다. 다 보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느낌 오면 참고하는 거고 느낌 안 오시면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이 설명은 딱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2번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 둘 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자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시험에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을 내가 납부하면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근데 징수 의무자는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자입니다. 이게 징수 의무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지요.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지만 참고로 저는 예금할 돈이 없습니다. 집에 아가 3명인데 예금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쓰기도 바쁜데.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자예요. 자,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 받은 건데 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과됩니까?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 소득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발생되는 금액이 미미해요.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강요하기는 크시하지요. 여러분들 1년에 이자 얼마 왔습니까? 1,000원? 이자 1,000원인데 그거 울산 세무서에 신고하러 오락하면 차비가 더 드는데 누가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누가? 은행이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요. 이게 뭡니까? 징수 의무자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납세 보증인이 있는데 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고 그러면 이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대신 납부한다는 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납부한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달라요? 이게 어디가 다르냐면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근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게 2차 납세 의무자예요. 안 내는 거하고 못 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안 내는 거하고 못 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게 2차 납세 의무자예요.
느낌이 잘 안 오나 본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갑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부족해서 꼭 돈을 빌리고 싶으시면 보증인을 세우랍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1금융권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우리가 이제 뭐 신협이나 금고 이런 데 가야 이제 이런 게 있지요. 옛날에는 뭡니까? 1금융권도 보증인 세웠었지요. 그 보증보험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보증을 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연대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증. 우리가 보통 뭡니까? 단순 보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연대 보증을 썼을 때하고 일반 보증을 썼을 때는 뭡니까?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살면서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게 된다면 일반 보증은 부득이하면 서셔도 되는데 연대 보증은 절대로 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갑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갚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대 보증을 쓰신 분들은 뭡니까? 무조건 대신 갚아야 됩니다. 갑이 돈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갚더라도 연대 보증을 쓰신 분들은 무조건 대신 갚아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전부 다. 이게 연대 보증이에요. 근데 일반 보증을 썼을 때는 갑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갚았을 때 일반 보증을 썼을 때 은행이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면 보증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갑이 갚을 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항변권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확인해보고 또 뭡니까? 또 대신 갚으라고 안내장 오면 또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증은 꼭 대신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과 일반 보증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갚더라도 연대 보증을 서면 무조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일반 보증을 서면 갑이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대신 갚는 거지 무조건 대신 안 갚아줘도 됩니다. 이게 연대 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점이거든요. 이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신 납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연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는 뭡니까? 본래 납세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대신 납부하는 게 2차 납세무자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연대 납세무자고 못 냈을 때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 2차 납세무자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뭐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 위주로만 시험 출제를 하지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는 웬간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취득세, 재산세, 본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이것만 하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만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구분 못 해도 된다고요. 왜? 물어본 적이 30년 동안 2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25페이지 가세 요건.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세 요건은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문에 보면
시험 범위가 명시가 돼 있고 시험 범위에 세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해놓고는 갈로 열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 범위에.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세법은 세법 개론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시험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법과 관련된 이론의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 시험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겁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인지, 그 다음에 취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납부 안 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지 가산금이라는 불이익을 받는지, 취득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세법 개론, 세법 관련 이론은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시험에 안 나옵니까? 용어 개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세법 개론이지 부동산 관련 세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안 물어봐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5개를 던져놔놓고 다음 중 가세 요건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왜? 그거는 세법 개론이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아니잖아요. 혹시 가세 요건을 정답으로 물어보면 우리하고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분명히 시험 범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법 개론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가세 요건을 물어본다? 약속 위반이에요. 제 시험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세 물건, 가세 표준, 세율, 용어 개념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 용어를 알아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가세 물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세 물건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세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세 물건, 그러니까 가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일단은 글자 그대로 가봅시다. 가세 물건이라는 것은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뭡니까? 가세 물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10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 취득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뭐가 됩니까? 이 부동산이 뭐가 되냐면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취득세 가세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세 표준. 자, 가세 표준을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세 물건의 수량, 면적 또는 가액을 말한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적으니까 말이 좀 느낌이 떨어지시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조세의 세액 산출은, 그러니까 모든 조세의 세액 산출은 이렇게 합니다.
가세 표준에다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시면 이게 산출세액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세의 세액 산출은 가세 표준에다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곱하시면 이게 뭡니까? 산출세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뭡니까? 가세 표준이에요. 자,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시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갑이 자, 농지가 아닌, 그러니까 갑이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자, 10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은 이렇게 부과해요.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에 대하여 취득세가 4%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그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증여에 의한 취득이냐, 우리가 신축에 의한 원시 취득이냐, 기타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냐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3%,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4%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단서가 붙지요. 그러나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자, 요거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뭐 들어보셨지요? 올해부터 바뀐다 안 합니까? 우리가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자, 일단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1%에서 최고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런데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인 경우에는 취득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4%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인 분들은 이상, 그러니까 집이 여러 개인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집 사지 말라고요. 왜? 집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뭡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왜? 집값이 올라서니까. 그래서 이제 집 많은 사람들 더 이상 집 사지 말라고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는 올해부터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4%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갑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자녀가 주택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하나 6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 몇 프로 부과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관건은 갑하고 자녀를 동일 세대로 볼 거냐, 독립 세대로 볼 거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하고 갑의 자녀가 동일한 세대이라면은 1세대 4주택 아닙니까? 취득세가 뭡니까? 4%예요. 그런데 독립 세대가 되면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경우는 1%입니다. 취득세가 1%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주택을 여러 개 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집 사지 말라고요. 요게 올해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개정됐냐면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취득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그냥 2%를 부과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게 취득가액이 6억에서 9억 사이인 경우에는 무조건 2%가 아니고 이렇게 세율이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1.01%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99%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액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 다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취득세 가가지고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율은 4%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대로 계산하면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가액 10억이 뭐가 됩니까? 취득가액 10억이 뭐가 되냐면은 취득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지요. 그러니까 취득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가세표준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6페이지. 자, 교재 26페이지 가시면 징수가 있고 부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징수하고 부가하고는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재 26페이지 거기 부가징수, 부가징수를 자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셨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부가와 징수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에 따라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면 부가라는 것은 뭡니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얼마만큼 부과할 거냐.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게 뭡니까? 부가예요. 그 다음에 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게 부가고 매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게 뭡니까? 징수예요. 자, 그럼 이제 부가와 징수 용어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부가, 징수 방법입니다. 부가, 징수 방법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은 부가, 징수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가, 징수 방법 말을 바꾸면 세액 결정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가 있고